아직 상승세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리버풀이 경기력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미드필더들의 폼 상승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롯 감독은 시즌 초반부터 문제가 됐었던 중원 장악력을 끌어올리는데 자신의 전술적 영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히 커티스 존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하지만 만약 리버풀의 성적 향상을 이끌고 있는 선수를 단 한 명만 뽑아보자면 많은 팬분들은 위고 에키티케를 선택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결국 이기기 위해서는 득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원 장악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결국은 득점을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살아나고 있는 에키티케의 득점력은 리버풀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위고 에키티케입니다. 추가로 이삭과의 공존 문제, 비르츠와의 호흡까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에키티케의 활약. 에키티케가 많은 리버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팀 상황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팀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해결사가 등장한 느낌이랄까요? 물론 기록상으로도 에키티케의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에키티케가 선발 출전한 리그 10경기 중 리버풀은 7경기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반대로 그가 출전하지 않은 6경기에서는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죠.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시즌 초반부터 에키티케의 폼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여름 새로 합류한 선수들 중에서는 당연 돋보였어요. 하지만 에키티케의 활약이 진짜 돋보이기 시작한 것은 리그 15라운드 리그 원정에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원톱으로 선발 출전한 에키티케는 전체 슈팅 5회 중 3회의 유효 슈팅, 그중 2득점에 성공하며 슈팅 시도 대비 상당히 높은 득점 전환율을 기록합니다. 다만 경기 막판 연속 실점으로 무승부를 거두며 그의 활약이 조금 가려지긴 했지만요. 하지만 리그 16라운드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에키티케는 또다시 멀티 득점에 성공했고 리버풀은 끝까지 실점 없이 리드를 지켜내며 승리를 거뒀죠. 당연히 경기 MOM은 에키티케의 차지였고요. 에키티케의 시즌 기록 중에는 리버풀 팬의 입장에서 체크해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리버풀 소속으로 치른 프리미어리그 첫 10경기에서 7골을 넣었는데 이는 모하메드 살라와 같은 기록입니다. 참고로 리버풀에서 두 선수보다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8골을 기록한 다니엘 스터리지 단 한 명뿐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또한 컵대회까지 확장해보면 에키티케는 지금까지 23경기에 출전해 10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리버풀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기록한 두 자릿수 득점이고요. 그리고 사실 리버풀 합류 전 에키티케에게는 조금 우려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XG값 대비 실제 득점이 저조하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그가 많은 득점 찬스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리버풀 유니폼을 입은 에키티케는 다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말이죠. 올 시즌 그가 기록한 7골은 XG값 4.4에서 나온 것이며 그의 슈팅 성공률은 무려 23%에 달합니다. 또한 그는 90분당 페널티킥을 제외한 득점률 0.72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 시점 에키티케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인 선수는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 뿐이죠. 이런 기록들은 에키티케의 강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에키티케의 활약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믿는 근거입니다. 유니폼만 안 벗으면 돼요. 이삭과의 공존. 아마 대다수의 리버풀 팬분들은 올 여름 에키티케와 이삭을 동시에 영입한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선수 모두 9번에 어울리는 선수니까요. 사실 저는 탑급 공격수 2명을 동시에 영입한 것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리버풀 팬을 자처한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구단의 공격적인 투자에 마냥 들떴던 것 같아요. 또한 당시에만 해도 리그 우승 감독인 슬롯에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삭과 에키티케의 공존은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난주 인터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슬롯 감독이 에키티케와 이삭을 함께 선발 출전시킨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당시 슬롯은 다이아몬드 사사이 형태의 투톱으로 두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력은 좋았습니다. 당시 오미드를 형성한 리버풀은 인테르가 구사하던 3
3백의 약점, 즉 부족한 중원의 숫자 싸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고 시종일관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챙길 수 있었죠. 하지만 투톱이 잘해서 이긴 경기는 결코 아닙니다. 특히 에키티케와 이삭의 호흡은 거의 최악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두 선수는 해당 경기에서 단 한 차례의 패스도 주고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고 보니 조금 충격적이긴 하네요. 물론 두 선수의 호흡이 좋지 못한 데에는 전술적인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인테르전 두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모두 좌측 편향적인 공간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드필더진 또한 투톱의 위치에 맞게 왼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공격수들에게 공을 보내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럴 경우 상대의 수비수들도 함께 몰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리버풀은 반대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수와의 1대1 상황, 즉 아이솔레이션을 만들어야 하지만 반대쪽엔 패스를 받아줄 선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테르전만 놓고 보면 슬롯 감독의 의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제가 생각하는 슬롯 감독의 목표는 오로지 떨어진 중원 장악력을 올리는 데에 있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후에도 이삭과 에키티케를 동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선수의 동선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왼쪽에 몰아두고 반대 전환을 노리던가요. 에키티케 활용법. 가장 최근에 치러진 브라이튼과의 리그 경기는 에키티케의 장점이 가장 돋보였던 경기입니다. 슬롯 감독은 인테르전과 달리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지만 방향성을 달리한 전술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중원에 최대한 많은 숫자를 배치해 장악력을 확보하려 했고 변화는 이삭 대신 비르츠를 선발 출전시켰다는 것 뿐이었죠. 하지만 이 변화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에키티케는 이삭과의 동선 문제가 생기지 않자 좌우 중앙을 가리지 않는 넓은 활동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칙적인 움직임은 상대 마크맨을 혼란스럽게 만듦과 동시에 공간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비르츠는 그렇게 생긴 공간으로 여지없이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비록 에키티케와 비르츠의 합작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두 선수의 호흡은 매우 좋았습니다. 올 시즌 리버풀이 보여준 공격 패턴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프리롤에 가까운 에키티케의 움직임은 슬롯 감독이 인테르전과 비교해 중원 장악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공격력을 살리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에키티케의 드리블 능력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는 공간이 생기면 공을 길게 쳐놓고 달려 상대 수비진을 파괴하는 드리블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록으로도 증명됩니다. 올 시즌 에키티케는 90분당 드리블 돌파 횟수 1.9회를 기록했는데 이는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중 2.2회를 기록한 마르무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마르무시의 선발 출전이 2회에 불과하며 206분만을 소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1위는 에키티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프랑크푸르트 듀오가 대단하긴 하네요. 오늘은 리버풀의 새로운 넘버9으로 거듭난 위고 에키티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삭과 에키티케의 공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박호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